일본은 세계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펼쳐보니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통째로 빠져 있었어요. 조선인 1500명 이상이 끌려가서 병들고 쓰러졌던 사도광산. 일본은 유네스코 앞에서 전체 역사를 기록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그 전체 역사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 장면 처음 보는 풍경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겪어본 일이죠. 아니, 사실 한 번이 아니에요. 일본은 이런 방식을 계속 반복해왔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4가지를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광산에서 일본이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을 지키지 않았는지를 정확히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일이 왜 처음이 아닌지, 과거의 사례는 무엇이었는지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일본 사회가 가진 독특한 약속의 문화가 무엇인지, 왜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지를 분석해 볼 겁니다. 네 번째, 이 문제를 대하는 한국의 태도가 왜 국제적으로도 당당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노보다는 팩트로, 감정보다는 구조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볼까요? 사도광산은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광산이에요. 17세기에 시작된 일본 최대 금광이었죠. 당시에는 일본 전체 금 생산량의 절반을 담당했을 정도로 큰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이곳은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했어요. 조선인들이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끌려왔냐면요. 기록으로 확인된 것만 해도 1500명이 넘어요. 이들은 광산 깊숙한 곳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죠.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곳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일했어요. 질병, 사고, 영양실조, 기록으로 남은 것만 해도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광산은 단순한 산업유산이 아니라 강제동원의 현장으로 기억돼야 할 장소인 겁니다. 일본의 등재 시도와 한국의 반대. 지난해 7월 일본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리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논란이 컸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에도시대를 1603년에서 1868년만 등재하겠습니다. 강제동원이 이뤄진 20세기를 의도적으로 분리하려고 한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장소에서 일어난 역사를 시대별로 쪼개서 좋은 부분만 보여주겠다는 건데요. 마치 우리 집 역사를 소개하면서 좋았던 시절만 보여드릴 기호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당연히 한국 정부가 반대했죠. 그리고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도 일본의 태도를 문제 삼았어요. 이코모스는 단호하게 권고했습니다. 강제동원이 이뤄진 시기를 포함해서 전체 역사를 설명하라. 일본의 약속, 그리고 우리의 동의. 결국 일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전체 역사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설명을 포함할 것. 둘째, 전시 공간을 마련할 것. 셋째, 강제성에 대해 명확히 기록할 것. 이 약속을 전제로 우리 정부도 동의했어요. 약속을 지킨다면 등재에 반대하지 않겠다. 일본도 유네스코 앞에서 공식적으로 말했죠. 이행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일본은 과연 약속을 지켰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또다시 약속을 어겼을까요? 1년이 지나고 일본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답이 나와요. 그 보고서의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1년 후 보고서의 충격적인 실체. 2024년 말 일본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권고사항 이행 보고서가 공개됐어요. 겉으로 보면 그럴듯했습니다. 전시실을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전시했습니다.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작 핵심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조선인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도 없었어요. 강제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전시는 했다고 보고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쏙 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일본식 약속 이행입니다. 형식은 갖췄는데 내용은 비워버리는 거죠. 낯설지 않은 이 장면 우리는 이미 봤어요. 솔직히 이 장면이 낯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똑같은 일을 겪어봤거든요. 바로 구남도 얘기예요. 정식 명칭은 하시마 섬인데 모양이 구남처럼 생겼다고 해서 구남도라고 부릅니다. 2015년에 일본은 구남도를 포함한 메이지 산업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했어요. 당시에도 일본은 똑같이 약속했습니다. 조선인 강제노동이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전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강제라는 말은 슬그머니 사라졌고 피해자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이렇게 표현했죠.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들이 일했다. 강제로 끌려온 게 아니라 그냥 일하러 온 것처럼 표현한 겁니다. 결국 유네스코는 일본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어요.
국제사회도 이 패턴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보시면서 참 답답하시죠? 저도 이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려면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일본은 왜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지 한번 파헤쳐 보시죠. 반복되는 방식, 달라지지 않는 태도. 사도광산과 군함도.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하나, 등재 전에는 약속을 합니다. 전체 역사를 기록하겠다고 말하죠. 둘, 등재 후에는 최소한만 이행합니다. 형식만 갖추고 핵심은 빼버려요. 셋, 문제 제기에는 해석 차이라고 대응합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말하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명백한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일본은 왜 이런 방식을 계속 반복하는 걸까요? 일본 사회의 독특한 약속의 문화.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평소에 약속을 정말 잘 지키거든요. 시간 약속도 칼같이 지키고 업무 약속도 철저하게 이행하죠. 그런데 유독 역사 문제만 나오면 이런 태도가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해요. 일본에는 다테마에와 혼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다테마에는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혼내는 속마음이죠. 일본 사회에서는 다테마에로 약속을 하지만 혼내는 다를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용인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특히 역사 문제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죠. 국제사회 앞에서는 약속하겠다고 말하지만 다테마에, 실제로는 최소한만 이행하는 것, 혼내이만 반복되는 겁니다. 일본 국민성의 또 다른 측면, 집단 기억의 선택. 일본 사회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불편한 기억은 공동체에서 분리하는 경향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전쟁가의 역사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어요. 대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피해는 강조하죠. 피해자로서의 기억은 남기지만 가해자로서의 기억은 지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식 집단 기억의 선택이에요. 사도광산도 마찬가지예요. 17세기 금광으로 번성했던 역사는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싶지만 20세기 강제동원의 역사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시대를 쪼개서 좋은 부분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일본 정치의 구조적 문제. 그런데 이건 단순히 국민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정치 구조도 한몫하거든요. 일본에서는 보수 우익 세력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들은 역사 수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본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강제동원은 없었다. 모두 자발적이었다. 이런 주장을 계속 반복하죠. 그리고 이런 세력들이 정치권과 교육계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앞에서 약속을 해도 국내 우익 세력의 압력 때문에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구조인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 정부도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제사회를 향한 얼굴과 국내 우익을 향한 얼굴이 다른 거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일본에게 뭘 요구하는 걸까요? 과장된 사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빌라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약속한 그대로 해라. 전체 역사를 기록한다고 했으면 전체 역사를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강제동원이 있었다고 말하기로 약속했으면 강제동원이 있었다고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과한 요구인가요? 전혀 아니죠. 한국의 대응 왜 당당한가? 이번에 우리 외교부가 낸 입장을 보면 이래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일본 스스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과하지도 않고 감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한국은 과거를 왜곡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약속한 그대로 해라. 전체 역사를 기록해라. 이건 주권 주장 이전의 국제 규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뽕 이전의 정당함의 문제예요. 한국 외교의 성숙함.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대응 방식은 상당히 성숙했어요. 과거 같았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수도 있죠. 일본이 또 거짓말을 했다.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소리 높여 비난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한국 정부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팩트만 정리해서 유네스코에 제출했어요. 일본이 약속한 내용은 이것이고 실제로 이행한 내용은 이것이다. 차이가 명확하다.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한 겁니다. 이게 훨씬 더 강력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한국이 또 과민 반응한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거든요. 하지만 팩트로 정리하면 국제사회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국제사회도 이제 일본의 패턴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군함도 때 이미 유네스코가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잖아요. 이번 사도광산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니까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또 약속을 안 지켰네? 이런 식으로 신뢰가 깎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에게 손해죠.
약간의 국뽕인 것 같지만 하지만 팩트입니다. 여기서 조금 자랑스러운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한국은 역사 문제에서 정말 꾸준하고 집요해요. 일본이 군함도에서 약속을 안 지켰을 때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네스코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국제사회에 알렸죠. 그 결과 유네스코가 일본의 강한 유감을 표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사도광산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약속을 안 지켰으면 우리는 또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국제사회에 계속 알릴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 외교의 강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 팩트에 기반한 정당함, 그리고 국제 규범을 활용하는 전략.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정말 강력하거든요.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밝히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예요.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강제동원의 역사를 지우면 미래 세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건 잊혀져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이에요. 기록을 지우면 역사는 더 선명해집니다. 역사는 신기한 게 있어요.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지우려고 할수록 더 선명해지죠. 일본이 군함도에서 역사를 지우려고 할수록 전 세계가 더 주목했어요. 사도광산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강제동원 역사를 빼버리려고 할수록 국제사회는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왜 일본은 이 부분을 숨기려고 하지?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사도광산도 군함도도 결국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어요.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시간을 끌 것인가?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와 함께 이 문제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요. 감정적이지 않지만 집요하세요. 그리고 이건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국제 규범을 지키려는 모든 나라의 문제죠.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역사는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약속이 행동으로 이어질 차례 아닐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문제는 계속 함께 지켜봐야 할 이야기니까요.